그러니까 사실상 그래서 막바지 알박기 이 니즈가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잘못됐을 경우에도 그 뒤까지 계속 가려면 소위 권력기관 알박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럼 요번에 이제 경무관 30명, 네. 총경 108명 이렇게 이제 승진 인사가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경찰 인사에 대해 조금 아는 거는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장관급 하면서 사회관계 장관에 계속 옵저버로 이제 당연직은 아니죠. 네. 옵저버 장관급이 들어가고 차관급 들어가고 하니까 옵저버로 이제 참석을 하면서 국무위원들만 이제 당연직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경찰 분들하고 그래도 편하게 가깝게 지내기도 했고 네. 해서 꽤나 많은 소식을 들읍니다. 요번 인사의 특징들은 아마 다른 패널 분들께서 많이 말씀 주셨지만 네네. 제가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서초나 용산을 거친 분들 많이 승진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서초에는 뭐가 있고 용산에 뭐가 있다. 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MB 정부 등등을 거치면서 특감반 출신들. 예. 특감반이라고 하면 이제 권력기관의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직기강, 민정 그리고 총리실에 보면 민정 실장이 있어요. 그 이제 그 산하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주로 그 출신들. 그다음에 호남에서 이번 경무관 출신이 한 명도 없다라고. 이건 이지은 그 위원장께서 총경께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직접 확인은 다 일일이 대조는 못했어요. 경찰 내부에서 확인하니까 그랬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사 대상 인사들 대표적으로 뭐 마약에 관련돼서 뭐를 했던 백혜룡 경정 등등을 배제하는데 뭐 했다는 분 이분은 실명으로 뉴스에 많이 맞아요. 김찬수 경무관 되셨어요. 그다음에 통상의 인사를 깨는 거는 권력이 힘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정권 초기에 어떤 파격적인 발탁 인사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소위 이제 끝물, 막바지 뭐 이런 느낌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위 이 승진에 꼭 필요한 어떤 그 과정들 트랙 레코드라고 하죠. 네. 어느 자리를 거치면 거의 승진 케이스다 이런 게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서울의 청장들을 거쳐서 경무관 되고 이런 게 상례죠. 네. 그런 게 아예 없는 분들 이런 인사들도 많이 이제 됐다는 거.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발탁 주력 구제 경찰에서 이제 이 얘기하면 경찰 분들은 다 아세요. 예를 들어서 경정에서 총경될 때 통상은 9년차, 10년차, 11년차 먼저 되면 발탁이라고 하고 이제 딱 10년차 정도 됐을 때 되면은 이제 주력 올해 꼭 돼야 되는 주력. 그다음에 구제라 그러면 좀 연차 지났지만 아직 이제 뒤에 마지막에 해서 이 비율별로 대충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윤건영 의원이 이제 실명으로 이야기를 했죠. 박종현이라는 분 같은 경우는 2018년 승진 케이스니까 통상의 선례로 비춰 보면 올해 맥시멈 아마 땡기면 2017년까지가 될 거예요. 경찰분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인사를 해서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거냐라는 거죠. 알박기 인사를 통해서. 알박기에 명확한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그게 두 가지죠. 뭐냐는 거죠. 자기들 권력에 나중에 잘못됐을 때도 함부로 못하게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일종의 수사 방해를 우려하는 행안위원들이 있습니다. 네, 분명히 그런 게 있겠고 경찰 같으면 어쨌든 곧 펼쳐진다 어떤 조기 대선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불리하지 않게 어떤 할수 대선 있는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뭐 정보 형사들의 역할을 정보뿐만 아니라요. 경찰은 사실은 우리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군인들은 뭐 평소에 우리 국민들하고 맨날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 김건희와 관련된 수사, 명태균 관련된 수사 이런 데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수사 방해를 위한 것이다. 그 꼭지점에 박현수 서울청장이 있게 된다. 뭐 이미 이제 박현수 청장의 그동안 커리어는 다 알려졌고 그다음에 행안부 경찰국장으로 가신 남재현 그 국장의 커리어도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 의혹의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여차하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는 국회에서 청문회 과정 제가 뒷자리에서 봤지만 그런 과정에 있는 분들을 대거 승진 발탁했다. 오비락 치고는요. 오얏나무의 각근을 고쳐매는 것 치고는 너무나 노골적으로 고쳐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의심을 사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찰 인사 압니까? 사인은 한다고 하지만 압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과연 누가 영향을 미친다 정점에서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실의 누구 또 그 배후의 누구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더군다나 이 과도기에 참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대형 사고를 쳤으면 마지막에는 참회하는 심정으로 국민들께 사죄하는 심정으로
사건을 수습하는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수습은 하기는커녕 더 오히려 네. 일종의 이제 뭐 난장을 피우면서 네. 우리가 뭘 잘못했냐라는 식으로 광장에 나가서는 오히려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법원을 모독하고 안으로는 자기들끼리 인사를 하면서 토대를 구축하고 있고 만일의 상황이 생겨서 정권이 교체됐을 때 인사로 버티면서 계속 내부를 교란시키려고 하는 이 내전적 상황으로 끝까지 만들어 가려고 하는 맞습니다. 아주 무도한 세력이다. 그래서 내란은 무책임하고. 끝나지 않았고 예. 내란이 실패했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저는 틀리다고 생각해요. 아, 내란의 절반은 성공한 거죠. 여전히 사람들이 심리적 위화, 겁을 네. 먹고 있어요.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그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의 상당수를 달성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이런 인사 문제도 여전히 이제 그렇게 몰고 가는 측면이 있고 네. 뒤에 정무적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면서 예. 소수 진짜 한 줌도 안 되는 권력과 한 줌도 안 되는 지지자들이지만 뭉치는 효과도 거둔 게 있고 네. 그래서 결코 우리가 섣불리 내란이 실패했다. 금방 끝났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전 상태로 몰고 가려는 사법 집행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정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정치적 메시지만 던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정점에 이제 윤석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이게 내전으로 확전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뭐 황당한 얘기들 가짜뉴스 이상한 거 뿌리잖아요. 네. 제가 농담드리면 트럼프가 다시 한번 건너뛰고 복귀했는데 언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까? 어디다 갖다 벤치마킹 할 걸 하고 우리 국내 로컬에 적용을 해야지. 네. 택도 없는 걸 갖다가.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이 사람들은 트황이 윤카를 구해줄 것이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어떤 자기들만의 상상 속에서 네. 큰일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김용현 같은 분들이 이제 네. 황당하게 저거를 하는 거죠. 예, 매우 심각합니다. 헌재를 예. 뭐라 그랬죠? 처단하라고 그랬어요. 처단.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이 세 재판관에 대해서 처단하라는 옥중 메시지를 내서 본인들이 그거를 또 먼저 집회 나와서 처단될 읽었어요. 운명에 있는 거죠. 근데 참 이 그 한 줌도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거점 도시별로 집회를 열고 그 사실상 총집결로 그 3.1절 집회를 하고 마치 이게 전국적 현상인 것처럼 호도하고 그거를 그 레거시 미디어들이 그대로 다루고 마치 양분되어서 두 쪽 나 있는 대한민국인 것처럼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고 저는 이게 제일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말로 반사해드리겠습니다. 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고 있다. 아 본인들이 대선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니까요. 틀림없이 지금 이제 물론 부자 예. 몸조심한다고 민주당은 더 몸조심하듯이 예. 더 정말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예. 제가 단언컨대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랄 겁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현타의 시간이 있을 것이고 부끄러워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꽝 찍지 못하는 순간들이 온다.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에서 반영되지 않은 게 뭐예요? 투표장에 가지 않는 인구들이 반영되지 않죠. 그렇죠. 여론조사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뭐 투표장에 적극 투표 의향이 뭐 89%인가 뭐 이상하게 나온 것도 있어요. 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렇게 나온 거 보셨어요? 그만큼 안 되죠. 그런데 현타를 겪은 사람들은 과연 어떨까? 그러니까 보수 지지자들이 네. 투표장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그 선거가 순간이 이번 곧 옵니다. 후보 선정 과정을 거치면서 예. 금방 옵니다. 그리고 금방 이제 와요. 일각에서 예. 제가 이제 맨 먼저 그 김문수 씨를 후계자로 지목했다라고 말한 게 1월 12일일 겁니다. 네. 그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그때는 아직 체포되기 전입니다. 예. 한남동에서부터 한남동의 수많은 원로들을 불러서 각각 불러서 예. 한 얘기 중에서 이제 정확히 받았던 얘기고 이게 윤석열이 지목한 후계자가 김문수라는 그 거죠. 당시에 1월 12일 당시. 있을 때 그때 체포 전이에요.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구치소에서도 뭐 예. 그 후계자를 지목했다면서 전혀 드러나지 않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패널 분들이 죄송하지만 예. 선거 실무를 잘 모르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전혀 다르다 그러면 소위 이제 유권자와 후보자 간에도 라포가 형성되는 게 있잖아요. 취재하실 때 라포가 형성돼야 아 그래야 나오죠. 네, 예. 라포가 형성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예, 예. 60일 단기 게임이에요. 조기 대선이 온다면 이 기간에 라포가 형성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예선전은 불과 3주 내지 지난 2017년도 네. 그때도 조기 대선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때
한 달 정도 형식상 예선을 했어요. 예. 그 안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서 이게 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교수님 너무 오늘 좀 그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쭤봐야 될 내용들이 더 많은데 네. 특히 5대 명산 네네. 그 고발 당하셨죠? 네네. 네, 고발 그 고발을 대통령실에서 했는데요. 예. 대통령실이 법인격 이 고발의 주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마 그거에 저는 대통령실이 뭘 했다라고 직접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국회에서 답변하고 했지만 그렇다면 아마 그게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시는 게 이제 김건희 씨 같은데 김건희 씨가 대통령실 등을 떠미른 게 맞다면 그러지 말고 직접 고소하시라. 제가 이제까지 제가 이런 근거 자료들 보여드렸지만 자료 없이 근거 없이 말씀드린 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 그거만큼은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다음번에는 5대 명산 네 도대체 어떻게 구술한 건지 그것도 좀 그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